비명은 짧았으나 그 잔향은 서리빨 맺힌 늦가을 산자락을 날카롭게 갈랐으니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내지르는 호통과도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능선을 오르던 만석은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는데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지게 작대기가 파르르 떨릴 정도로 그 소리에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처절하고도 애달픈 기운이 서려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서로 부대끼며 내는 기괴한 마찰음 사이로 다시 한번 가늘고 떨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만석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을 새도 없이 소리가 난 방향, 저 음습한 덤불숲 너머로 시선을 고정했다. 굶주린 산짐승의 먹이 다툼인지 아니면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린 불쌍한 생명의 최후인지 알 수 없었으나 산골에서 나고 자라 뼈가 굵은 그의 직감은 지금 당장 저곳으로 향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이한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간 곳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으니 온몸이 눈처럼 하얀 백록 한 마리가 시커먼 무쇠덫에 뒷다리가 끼인 채 피를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털은 본래 구름을 찢어 만든 듯 고귀한 순백이었을 터이나 지금은 덫이 파고든 상처에서 흘러나온 선혈로 붉게 물들어 흙바닥을 질척하게 적시고 있었고 짐승은 고통에 겨워 눈을 뒤집으면서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리를 빼내려 하고 있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다가가자 백록은 화들짝 놀라며 더욱 거세게 몸부림쳤고 그럴 때마다 녹슨 덫의 이빨은 연약한 뼈를 부러뜨릴 기세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어 보는 이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네, 이놈 가만히 있거라. 그러다간 다리가 아주 잘려나갈 것이다.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으나 짐승이 어찌 사람의 말을 알아듣겠는가. 백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바위에 머리를 쓱고 거친 숨만 헐떡일 뿐이었다. 만석은 잠시 망설였는데 이 깊은 산중에서 백록을 만난다는 것은 길조 아니면 흉조 둘 중 하나라는 촌로들의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요. 더 현실적인 이유는 저 덫이 분명 아랫마을 포수장 씨가 설치해 둔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함부로 덫을 건드려 짐승을 놓아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뜩이나 흉년으로 인심이 사나운 때에 도둑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백록의 그 맑고 깊은 눈망울, 마치 사람의 그것처럼 물기가 어려 애원하는 듯한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만석의 머릿속에서 계산이나 두려움 따위는 안개처럼 흩어지고 오직 측은지심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품에서 무디어진 도끼를 꺼내어 덫의 용수철 부위를 가격하려 했으나 자칫하면 사슴의 다리를 더 다치게 할까봐 차마 내려치지 못하고 도끼 자루를 지렛대 삼아 덫 사이를 비집어 넣었다. 조금만 참거라. 내 이 지긋지긋한 쇠이빨을 벌려줄 터이니. 만석은 이마에 핏대가 설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도끼 자루를 눌렀고 녹슨 쇠가 비명을 지르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용수철의 탄성은 장정 하나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강력해서 만석의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고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덫이 짐승의 발목을 놓아줄 만큼 충분히 벌어졌을 때 만석은 지금이다라고 외치며 사슴의 엉덩이를 힘껏 밀쳤고 백록은 비틀거리며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으나 그 반동으로 튕겨나간 도끼 자루가 만석의 정강이를 강타하여 그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고통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바지를 걷어보니 시퍼렇게 멍이 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나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사슴의 안위가 더 걱정되어 급히 고개를 들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숲으로 사라질 줄 알았던 백록은 놀랍게도 도망치지 않고
만석에게서 10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그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영롱한지 만석은 순간 자신이 산짐승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백록은 피가 흐르는 뒷다리를 혀로 몇 번 핥더니 고개를 숙여 만석을 향해 마치 절을 하듯 3번 끄덕이고는 안개 자욱한 숲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앉아있던 만석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오늘 하루 나무 한 짐 하지 못하고 빈지게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제야 뼈저리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리길처럼 멀고도 험했으니 다친 다리는 욱신거리고 빈지게는 외려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져 만석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찢어진 집신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는 발가락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뱃속에서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위장이 꼬르륵거리며 아우성을 쳤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짓는 연기와 구수한 밤 냄새는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으나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려 자신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향했다. 홀로 계신 노모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으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노모는 이미 옆집 할망군의 마시를 갔는지 방 안은 냉골이었고 썰렁한 기운만이 그를 반겨주었다. 만석은 부엌 한 구석에 남은 식은 보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허겁지겁 삼키고는 피로와 통증을 이기지 못해 윗목에 쓰러지듯 누워 잠을 청했다. 얼마나 잤을까. 만석은 꿈결 속에서 은은한 향냄새를 맡고 눈을 떴는데 그곳은 자신의 좁은 방이 아니라 오색구름이 감도는 낯선 산봉우리 위였다. 발밑으로는 까마득한 절벽이 펼쳐져 있고 머리 위로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저 멀리서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달빛을 머금은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곁에는 낮에 만석이 구해준 백록이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다리로 공중공중 뛰놀고 있었다. 만석이 놀라 납작 엎드리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내 놈의 심성이 비록 미련하나 그 말기가 산속의 옹달샘과 같구나. 짐승의 목숨을 구하느라 제 몸 상하는 줄도 몰랐으니 내 너에게 작은 보답을 내리려 한다 라고 하였다. 만석은 고개를 조아리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는데 노인은 지팡이로 허공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내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 마을 뒷산 거북바위 왼쪽 벼랑을 타고 내려가거라. 그곳에 페넌쿨로 뒤덮인 작은 굴이 있을 터이니 그 안으로 들어가되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 네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나 그것은 내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니 오직 마음의 눈으로 보는 자만이 그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록이 긴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로 뛰어올랐고 그 눈부신 빛의 만석은 눈을 뜰 수가 없어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일어난 만석은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기이한 경험이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꿈속에서 맡았던 은은한 향내가 감돌고 있었고 욱신거려야 할 정강이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아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만석은 이것이 단순한 객꿈이 아님을 직감했다. 거북바위 왼쪽 벼랑. 그는 입속으로 노인의 말을 되뇌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소 같으면 나무를 하러 갈 엄두도 내지 못할 험한 곳이었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확신과 기대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채비를 챙기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길을 나서며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산길은 험난했다.
지난밤 내린 서리로 바위는 미끄러웠고 안개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만석은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꿈속 노인의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꾸역꾸역 산을 올랐다. 마침내 거북바위에 도착했을 때 해는 막 동쪽 능선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 붉은 기운이 벼랑 아래를 비추고 있었다. 만석은 떨리는 마음으로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았으나 그곳은 천길 낭떠러지여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죽음의 장소처럼 보였다. 과연 이곳으로 내려가란 말인가? 헛꿈을 꾼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대거나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벼랑 끝에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 사이로 언뜻 텐넝쿨이 빽빽하게 얽혀있는 기이한 틈새가 보였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밧줄 대신 챙겨온 줄기를 허리에 단단히 메었다.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 일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발을 디딜 곳은 마땅치 않았고 잡을 것이라고는 위태롭게 솟아난 잡목 뿌리뿐이었다.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며 까마득한 아래로 사라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금이 저려왔다. 그러나 만석은 이를 악물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다. 마침내 넝쿨이 우거진 곳에 발이 닿았을 때 그는 기진맥진하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손을 뻗어 넝쿨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어두컴컴한 동굴 입구가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동굴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서늘하면서도 묘한 비린내가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의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쇠냄새 같기도 했다. 만석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횃불도 없이 더듬더듬 벽을 짚어가며 나아가던 만석의 손끝에 무언가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돌멩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부시도를 꺼내어 힘겹게 불을 붙였다. 불꽃이 튀고 마른 풀에 불이 붙어 타오르기 시작하자 어둠 속에 잠겨있던 동굴의 내부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만석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았다. 동굴 바닥벽, 천장 할 것 없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누런 빛을 번쩍이며 뿜어내는 금덩이들이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쌓아놓은 금괴의 산과도 같았고 오래전 멸망한 왕조에 숨겨진 보물창고를 방불케 했다. 불빛을 받아 춤추는 황금의 광채의 만석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굴 안을 가득 메운 황금의 광채는 마치 한낮의 태양을 억지로 구겨 넣어 바위 틈에 가두어 둔 것과 같았으니 그 빛이 어찌나 강렬하고 요사스러운지 만석은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어 손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그의 몸은 알 수 없는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심장은 흉곽을 부수고 나올 듯이 쿵쾅거려 그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메아리칠 지경이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굴러다니는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그 묵직한 중량감은 단순한 돌덩이의 무게가 아니라 그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가난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손목을 짓눌러 왔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으나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한 통증은 이것이 지독히도 선명한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줄 뿐이었다. 이것이 정녕 내 것이란 말인가? 아니, 하늘이 내린 복인가? 아니면 덫인가? 만석은 금덩이를 품에 안았다가 다시 바닥에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목덜미를 서늘하게 핥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꿈속 노인의 말을 떠올렸는데 네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그 알쏭달쏭한 선문답이 마치 저주처럼 귓가를 맴돌아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재물을 보고도 선뜻 주머니에 담을 수가 없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굶주린 이리떼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 자신을 해치고
이 보물을 약탈해 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만석은 욕심을 눌러 담으며 가장 작고 못난 금덩이 두어 개만을 골라 속옷 깊숙한 곳에 숨기고 나머지는 본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둔 채 뒷걸음질 쳐 동굴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변의 텐넝쿨과 죽은 나뭇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 동굴 입구를 겹겹이 막아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흙을 뿌리고 이끼를 덮어 그 누구도 이곳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위장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고 입구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산비탈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100배는 더 험하고 고통스러웠으니 품속에 숨긴 금덩이가 마치 불타는 숯덩이처럼 살갗을 태우는 것만 같아. 만석은 몇 번이나 옷깃을 여미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도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고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는 마치 만석이가 금을 훔쳤다라고 떠드는 것만 같아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니던 오솔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길고 낯설게 느껴졌으며 마주치는 다람쥐 한 마리조차 자신을 감시하는 정탐꾼처럼 보여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 애썼으나 뻣뻣하게 굳은 어깨와 불안하게 흔들리는 동공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격렬한 폭풍우 속에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각자 일에 바빠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나 만석은 죄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집으로 숨어들었다. 집에 들어서자 냉골 바닥에 누워 쿨럭거리며 기침을 토해내는 노모의 야윈등이 눈에 들어왔고 만석의 가슴은 찢어질 듯한 아픔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으로 채워졌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으나 노모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만석은 부엌으로 들어가 품속에 숨겨온 금덩이를 꺼내보았는데 어두운 부엌에서도 그것은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스스로 발광하는 듯했다. 이 작은 돌멩이 하나면 어머니에게 따뜻한 쌀밥과 고깃국을 배불리 먹이고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비단 이불을 덮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그 금덩이를 아궁이 깊숙한 재 속에 파묻어 버렸으니 당장 이것을 내다 팔았다가는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지게를 지고 다시 밖으로 나가 평소처럼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아 보리쌀 한 되라도 구해오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간사하여 이미 황금의 맛을 본 만석은 예전처럼 무거운 나무지게를 지고 땀 흘리는 일이 더덥고 하찮게만 느껴졌다. 도끼질을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나무를 묶는 손길은 느슨하기 짝이 없었으니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동굴 속의 황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에 내 평생을 놀고 먹어도 남을 돈이 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인가 하는 유혹이 뱀의 혓바닥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그의 의지를 갉아먹었다. 결국 그는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도끼를 내던지고 무언가에 홀린 듯 마을 어귀의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라면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냄새만 맡으며 지나쳤을 곳이지만 지금 그의 품속 주머니에는 아까 아궁이에 숨기지 않고 남겨둔 작은 금부스러기 하나가 들어있었기에 발걸음에는 묘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주막 봉월관의 문지방을 넘어서자 시큼한 막걸리 냄새와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여 만석의 텅 빈 위장을 사정없이 자극했다. 주막 안은 대낮부터 술 타령을 하는 한량들과 장사치들로 시끌벅적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는 단연 주막 주인 칠성이었다. 칠성은 곰처럼 비대한 몸집에 기름기가 흐르는 번들거리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가늘게 찢어진 눈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교활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돈 냄새를 맡는 데에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칠성이가 웃으면 곡간이 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만석이 쭈뼛거리며 구석 자리에 앉아 칠성은 그를 흘금 쳐다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어이, 만석이 아니신가?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외상값 갚을 돈이라도 생겼나 보지. 아니면 또 맹물이나 얻어마시러 왔나? 칠성의 빈정거리는 말투에 주변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만석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으나 뱃속에서 요동치는 허기와 품속 금부스러기의 온기가 그에게 묘한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복의 주인장, 나도 돈 있네. 여기 국밥 한 그릇이랑 탁주 한 사발 내오게. 그리고 어머니 드릴 수육도 좀 썰어주고.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하자 칠성의 눈썹이 꿈틀하며 위로 치솟았다. 허허, 이게 웬일이래. 나무 장사라도 잘 됐나 보지. 돈은 있고 시키는 건가? 칠성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손을 내밀자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고 주머니에서 콩알만한 금부스러기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순간 주막 안에 소음이 뚝 끊긴 듯 정적이 감돌았고 칠성의 눈동자가 금부스러기에 꽂히며 탐욕스러운 광채를 뿜어냈다. 누런 빛깔, 묵직한 소리,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순금이었다. 칠성은 재빨리 금부스러기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이빨로 지그시 깨물어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만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거 진짜 금이잖아. 자네 이런 귀한 물건이 어디서 났나? 산에서 도라지 캐다 캤다고 하진 않겠지. 칠성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만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둘러댔다. 아니, 그게 지난번 장에 갔다가 길바닥에서 주웠네. 임자 없는 물건 같아서. 말끝을 흐리는 만석의 태도는 누가 봐도 수상쩍기 짝이 없었다. 칠성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길바닥에서 금을 줍는다라. 운수 대통했구먼 만석이. 알겠네. 내 아주 푸짐하게 상을 차려주지. 칠성은 주방을 향해 소리쳤으나 그의 시선은 만석의 허름한 옷자락을 끈질기게 훑고 있었다. 국밥이 나왔으나 만석은 그것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칠성의 시선이 계속해서 자신의 뒤통수에 꽂혀 있는 것만 같아 숟가락질을 하는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켜고 포장된 수육을 받아들고는 도망치듯 주막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집을 향해 내달렸다. 그러나 만석이 주막을 나서는 순간 칠성은 주방 구석에서 일하던 곰보 자국이 선명한 사내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 개동아, 저놈 뒤 좀 밟아라. 길바닥에서 주웠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저놈 눈깔이 아주 겁에 질려 있더구나. 분명 어딘가에서 한 미천 챙긴 게 분명해. 집구석에 뭘 숨겨뒀는지 아니면 어디를 들락거리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개동이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림자처럼 만석의 뒤를 쫓아 어둠 속으로 쓰러져 갔다. 그날 밤 만석은 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일어나 앉았고 천장에서 쥐가 달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지붕을 뜯고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아궁이 재 속에 파묻은 금덩이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어 몇 번이나 부엌을 들락거렸고 그때마다 노모는 잠꼬대처럼 끙끙 앓는 소리를 내어 그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눈을 감으면 동굴 속의 황금이 뱀으로 변해 자신의 몸을 칭칭 감는 악몽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칠성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것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평온했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재앙의 씨앗임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만석의 집 담벼락 너머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두 개의 시선이 집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으니
하나는 칠성의 사주를 받은 개동이의 것이요. 다른 하나는 숲속에서부터 만석을 지켜보던,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백록의 슬픈 눈동자였다. 만석이 불안에 떨며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구름에 가려진 달빛 아래로 부엉이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어댔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주곡과도 같았으나 이미 욕망의 밀에 발을 들인 만석은 그 소리가 경고임을 알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내일은 더 깊이 숨겨야 한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그의 중얼거림은 밤바람에 흩어졌고 칠흑 같은 어둠은 만석의 초가집을 삼킬 듯이 옥죄어 오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근윗밤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으나 어둠 속을 가르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만석이었다. 그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며 뒷집 과부댁의 살인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품 안에 숨겨온 묵직한 자루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자루 안에는 씹쌀 한 말과 소금, 그리고 말린 굴비 한 두름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그가 읍내 장터에서 금부스러기 하나를 바꿔 마련한 구휼품이었다. 지난밤 아이들이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잠들었다는 과부의 탄식 소리를 담장 너머로 듣고는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길이었다. 만석은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자루를 내려놓은 뒤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뒷걸음질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등 뒤로 어머니 쌀이에요. 누군가 쌀을 놓고 갔어요 하는 아이의 환호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을 때 만석의 입가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으나 그 미소는 이내 불안감이라는 먹구름에 가려지고 말았다. 며칠 사이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밤마다 얼굴 없는 귀신이 나타나 가난한 집 뱃마루에 곡식과 돈을 놓고 사라진다는 이야기였다. 누구는 산신령의 조화라 하고 누구는 의적 일지매가 나타났다고 떠들었으나 정작 도움을 베푼 만석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는 순간 동굴의 비밀 또한 세상에 까발려질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나무를 하러 다녔으나 환한 눈과 수시로 주위를 살피는 불안한 몸짓은 예전에 순박했던 나무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씀씀이가 해퍼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노모 얼굴에 핏기가 돌고 집안에서 기름 냄새가 풍긴다는 사실은 예리한 이웃들의 눈을 피하기 어려웠다. 만석이네 집에 웬 고기 굽는 냄새야. 며칠 전만 해도 굶어 죽네 사네 하더니 우물가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주막 주인 칠성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칠성은 주막 안쪽 은밀한 방에서 독한 술을 들이키며 뱀 같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는데 그의 맞은편에는 관아의 실세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이방이 불구죽죽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칠성은 개동이가 물어온 정보들을 이방의 귀에 끈적하게 속삭였다. 나으리,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만석이란 놈이 요새 돈을 물쓰듯 하고 다닙니다. 밤마다 쌀가마니를 나르질 않나, 읍내 근방을 기웃거리질 않나, 분명 어디서 큰 한탕을 한 게 분명합니다요. 이방은 기름진 안주를 씹으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흙나무꾼 놈이 산삼이라도 캤나 보지. 그게 무슨 대수라고 나를 오라 가라 하는가. 그러나 칠성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품속에서 지난번 만석이 냈던 금부스러기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산삼 판 돈이 아니라 이런 순금을 들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어디 평범한 금입니까? 때가를 보십시오.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닙니다. 금부스러기를 본 이방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지며 탁자 위로 몸을 숙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을 집어들어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탐욕으로 점철된 침을 꿀꺽 삼켰다. 이건 왕실 진상품으로나 쓰일 법한 최상품금이 아닌가. 감히 천한 나무꾼 놈이 이런 귀물을 가지고 있다니. 이방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지자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옛길을 박았다. 그렇습죠. 필시 도적질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노다지를 발견한 게 틀림없습니다. 나으리 이놈을 족치면 고구마 줄기 캐듯 황금이 줄줄이 딸려 나올 겁니다. 그 금맥만 찾아낸다면 나으리의 앞길은 물론이고 저 칠성이의 섭섭지 않은 뒷돈까지 챙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칠성의 달콤한 유혹에 이방의 얼굴에는 섬뜩한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좋다. 내 당장 포졸들을 풀어 그놈을 잡아들이겠다. 죄목이야 만들면 그만인 것을. 관아의 곡식을 훔쳤다고 하든 역적의 작물을 취급했다고 하든 일단 곤장을 쳐서 입을 열게 하면 그만이지. 그 시각 만석은 자신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음을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꿈속 세상은 평화롭지 않았으니 붉은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서 그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이끌려 다다른 곳에는 낯익은 백록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예전의 신령스러운 자태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백록의 하얀 털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맑았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뚝뚝 떨어져 대지를 적시고 있었다. 백록은 만석을 보자마자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크아앙 크아앙.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마치 안 된다. 말하지 마라. 절대 입을 열지 마라. 라고 절규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려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만석이 다가가려 하자 백록은 뒷걸음질 치며 벼랑 끝으로 몰렸고 이내 허공을 향해 고개를 쳐들며 마지막 경고를 남기듯 붉은 눈빛을 쏘아보냈다.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리라. 너도 나도 그리고 저 탐욕스러운 자들도. 으악. 만석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으나 꿈속 백록의 피눈물이 너무나 생생하여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다가올 재앙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나약한 마음에 대한 산신령의 엄중한 경고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깟 재물 때문에 내 영혼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 만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다. 그때였다. 고요하던 새벽 공기를 찢고 마당 밖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놈 죄인 만석은 썩 나오너라 관아에서 나왔다. 이어 쾅쾅거리며 살인문을 부수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였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방구석에 있는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으나 이미 들이닥친 포졸들의 거친 손길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들이닥친 포졸들은 다짜고짜 만석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노모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말렸으나 포졸 하나가 노모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어머니 만석이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했지만 몽둥이가 그의 등을 강타하여 흙바닥에 처박혔다. 흙먼지 속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횃불 아래로 비열하게 웃고 있는 칠성과 그 옆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이방의 모습이 보였다. 이방은 만석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쉬씨 순진한 나무꾼인 줄 알았더니 나라의 보물을 훔친 대도였을 줄이야. 내 놈의 집구석을 샅샅이 뒤져라. 쌀 한 톨 금가루 하나 남기지 말고 찾아내. 이방의 호령의 포졸들은 승냥이 떼처럼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항아리가 깨지고 장판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결국 아궁이 재 속에 숨겨두었던 남은 금덩이들이 발견되고 말았다. 포졸이 나으리 여기입니다. 여기 금이 나옵니다. 라고 외치며 그을린 금덩이를 들어 올리자 이방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오호라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구나. 이 많은 금을 어디서 훔쳤느냐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놈의 뼈를 추리지 못할 것이다. 이방은 만석의 뺨을 후려치며 윽박질렀다.
만석은 입안이 터져 피를 흘리면서도 꿈속 백록의 경고를 떠올리며 입을 꾹 다물었다. 안 된다. 말하면 다 죽는다. 나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저항했다. 저는 모릅니다. 주운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의 변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칠성이 옆에서 거들었다. 나으리 저놈이 매맛을 덜 봐서 그렇습니다. 관하로 끌고 가서 주리를 틀면 제 놈이 배견하겠습니까? 필시 저 산 어딘가에 이것보다 더 큰 금맥이 있을 겁니다.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 묶여 관하로 끌려가는 만석의 뒤로 난장판이 된 집과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은 노모의 통곡 소리가 멀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만석을 변호해주는 이가 없었다.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으나 그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핏빛으로 보였다. 꿈속 백록의 피눈물이 현실이 되어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관아의 형틀 위에 묶인 채 마주하게 될 고통보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비밀이, 그리고 그 비밀이 불러올 파장이 더 두려웠다. 산신령님 백로가 나를 용서해 다오. 내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다. 관아 마당에는 서슬퍼런 형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이방은 상석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만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칠성은 그 옆에서 손을 비비며 아첨을 떨고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저놈의 입을 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이방의 명령이 떨어지자 집장 사령이 굵은 몽둥이를 들고 만석에게 다가왔다. 첫 번째 곤장이 만석의 엉덩이를 강타하자 살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방은 집요하게 물었다. 말해라. 그 금이 어디서 났느냐? 동굴이냐 땅속이냐? 아니면 누구의 묘를 파헤친 것이냐? 만석이 기절할 듯하면 물을 끼얹어 깨우고 다시 매질을 가하는 잔혹한 신문이 이어졌다. 고문이 계속될수록 만석의 정신은 혼미해져 갔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만 들려왔다. 그때 몽롱한 의식 속에서 칠성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파고들었다. 이복의 만석이 자네 효자 아니던가. 자네가 여기서 버티면 자네 노모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관아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가. 역적의 가족은 노비로 팔려가거나 함께 처형당한다는 것을. 그 말은 만석의 마지막 빗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초를 겪을 것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백록의 경고도 산신의 저주도 어머니의 안위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만석은 피가 섞인 가래를 뱉어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말하겠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으나 그 순간 이방과 칠성의 귀에는 천상의 음악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다. 하늘이 노하여 내리는 비는 아닐진데 산허리를 감싸안은 먹구름은 금방이라도 핏빛 소나기를 퍼부을 듯 시커멓게 끓어오르고 있었으니 그 음산한 기운에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자취를 감추었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행렬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으니 앞장선 것은 포승줄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는 만석이요. 그 뒤를 따르는 것은 탐욕으로 눈이 뒤집힌 이방과 칠성, 그리고 횃불과 창을 든 포졸들이었다. 만석은 찢어진 발바닥에서 흐르는 피로 산길에 붉은 점을 찍으며 걸음을 옮겼으나 그의 정신은 이미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체념의 경지에 들어서 있었다. 귓가에는 산바람 소리가 마치 돌아가라고 속삭이는 원귀들의 곡소리처럼 들려왔으나 등 뒤에서 칼집으로 등을 쿡쿡 찌르는 포졸들의 재촉은 그를 죽음의 아가리로 쉼 없이 몰아넣고 있었다. 더 빨리 걷지 못할까
해가 지기 전에 당도하지 못하면 내 놈의 목을 먼저 칠 것이다. 칠성의 고함 소리가 메마른 계곡을 타고 울려 퍼졌다. 거북바위가 저 멀리 희끄무레한 모습을 드러내자 이방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의 침이 질질 흘러내렸다. 그는 가마에서 내리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산을 오르며 헉헉대면서도 눈동자만은 보물을 쫓는 독수리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저기인가? 저 바위 아래란 말이지. 이방이 묻자 만석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는 듯했다. 산신령님 백로가 내 죄가 깊어 이 악귀들을 신성한 곳으로 드리고야 말았습니다. 부디 이 못난 놈을 벌하시고 어머니만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만석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행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벼랑 끝에 다다랐다. 발 아래 펼쳐진 천길, 낭떠러지는 입을 벌린 괴물처럼 검푸른 안개를 뿜어내고 있었고 칠성은 다리가 후들거려 감히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못하면서도 만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입구가 어디냐? 만석은 떨리는 손을 들어 벼랑 중간 낭넝쿨이 엉켜있는 위태로운 지점을 가리켰다. 저기 넝쿨 뒤에 굴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방은 포졸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밧줄을 내려라. 칠성이 내 놈이 먼저 내려가 확인해 보거라. 칠성은 기겁하여 손사래를 쳤으나 이방의 서슬퍼런 눈빛과 금덩이를 제일 먼저 만지게 해주마라는 달콤한 유혹에 굴복하여 밧줄을 허리에 감았다. 칠성이 끙끙거리며 절벽을 내려가 넝쿨을 걷어내자 과연 어둠 속에 입을 벌린 동굴 입구가 드러났다. 나으리 여기입니다. 굴이 있습니다. 칠성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자 이방은 채통도 잊은 채 밧줄을 타고 허겁지겁 내려갔고 만석 또한 포졸들에 의해 짐짝처럼 굴 입구로 내던져졌다. 동굴 안으로 들어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장관이자 지옥의 서막이었다. 포졸들이 횃불을 밝히자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황금들이 일제히 깨어나 요사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바닥에 널린 금덩이, 벽에 박힌 금맥, 천장에 매달린 금 고드름까지 세상의 모든 빛을 삼켰다. 토해내는 듯한 황홀경에 이방과 칠성은 잠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으하하하. 이것 보게. 칠성이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이 엄청난 양을 보게. 나라의 국고를 다 털어도 이만큼은 안 될 것이야. 이방은 미친 듯이 웃으며 바닥을 기어다니며 금덩이를 품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칠성 또한 눈이 뒤집혀 침을 질질 흘리며 소리쳤다. 내 돈이야. 다 내 거야. 내가 찾았어. 만석이 이놈, 이런 보물을 혼자 처먹으려 했다니. 칠성은 쭈그리고 앉아있는 만석을 발로 걷어차며 광기를 폭발시켰다. 포졸들조차 상전의 위험을 잊고 서로 금덩이를 차지하려 몸싸움을 벌이는 아수라장 속에서 만석만이 홀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는 보았다. 횃불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동굴 벽면 깊은 곳에서 시퍼런 안광 두 개가 스르르 떠오르는 것을. 그것은 짐승의 눈도 아니요 사람의 눈도 아닌 분노한 돼지의 눈동자였다. 동시에 동굴 바닥에서 우웅 하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하여 황금에 취한 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으나 이내 그 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커지며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방이 금덩이를 품에 가득 안은 채 멍청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쿠르릉쾅. 동굴 입구 쪽에서 굉음이 울리며 천장의 바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지진이다. 피해라. 누군가 비명을 질렀으나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은 도망칠 생각보다 품에 안은 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으니 동굴 안쪽에서 불어온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오직 만석의 몸만을 감싸 안아 공중으로 띄워 올리는 것이었다. 만석은 저항할 새도 없이 바람에 떠밀려 동굴 입구 쪽으로 날아갔다.
어만석이 저놈 잡아라. 저놈이 혼자 도망간다. 칠성이 악을 쓰며 만석의 발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만석의 낡은 집신 한 짝뿐이었다. 만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밀어내듯 맹렬한 기세로 동굴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집채만 한 바위가 굉음을 내며 떨어져 동굴 입구를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렸다. 쾅 육중한 바위가 입구를 닫는 순간 산 전체가 비명을 지르듯 요동쳤다. 튕겨 나온 만석은 벼랑 끝에 넝쿨에 간신히 매달려 그 광경을 목격했다. 닫힌 동굴 안에서는 이방과 칠성 그리고 포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살려줘. 문 열어. 뜨거워. 금이 뜨거워. 그들의 비명은 단순한 갇힘의 공포가 아니었다. 닫힌 동굴 안에서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황금들은 순식간에 시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이방이 품에 안았던 금괴는 그의 가슴을 태우는 인두가 되었고 칠성이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금부스러기들은 살을 파고드는 불타는 모래가 되어 그들의 탐욕을 심판하고 있었다. 아, 내 몸이 탄다. 만석아, 문 좀 열어다오. 제발. 만석은 공포와 경외감으로 온몸을 떨며 닫힌 바위 앞에 엎드렸다. 바위 틈새로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고기를 태우는 듯한 역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안에서의 비명소리는 점차 잦아들더니 이내 끄르륵 하는 짐승의 숨 넘어가는 소리로 변해갔다. 만석은 감히 그 바위를 치워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산신산센의 형벌이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만석의 머리 위로 눈부신 섬광이 번쩍이더니 벼랑 위쪽 바위에서 백록이 모습을 드러냈다. 백록의 눈은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나 그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엄중하여 만석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백록은 닫힌 동굴 입구를 한 번 내려다보고는 길게 울음소리를 내어 억울하게 죽어간 산짐승들의 넋을 위로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최후를 조롱하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석은 백록을 향해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희생되고 결국 이런 참극이 벌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백록은 그런 만석을 잠시 응시하더니 고개를 돌려 산 정상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치 너는 살았으니 그 목숨의 값을 치르라는 무언의 계시를 남기는 듯 했다. 만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찢어진 옷자락과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힘겹게 절벽을 기어 올랐다. 동굴 안은 이제 죽음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밖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먹구름이 걷히고 서쪽 하늘에서 붉은 노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핏빛이 아니라 모든 업보를 태우고 남은 재와 같은 허무하고도 장엄한 색이었다. 만석이 산을 내려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발칵 뒤집혀 있었다. 관아의 이방과 포졸들이 산으로 갔다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에 남은 관속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주막의 식구들은 칠성이 돌아오지 않자 통곡을 하고 있었다. 만석은 유령 같은 몰골로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다 쓰러져가는 살인문을 들어서자 마루 끝에 앉아 하염없이 산 쪽을 바라보던 노모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만석아, 내 아들 만석아 살아 돌아왔구나. 노모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만석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욕심 때문입니다. 모자의 통곡 소리가 저녁 연기 자욱한 마을에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다음 날 관아에서 대대적인 수색대를 꾸려 산을 뒤졌으나 그들은 이방과 칠성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거북바위 아래 벼랑은 그저 깎아지른 절벽일 뿐. 동굴의 입구도 택넝쿨의 흔적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산짐승에게 당했거나 실족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져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것이라 수군거렸다.
오직 만석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동굴은 스스로를 감추었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영원히 그 뱃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다. 만석은 그날 이후로 며칠을 알아누웠다. 열병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질러댔고 꿈속에서는 불타는 황금이 자신을 덮치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나 노모의 정성 어린 간호와 따뜻한 미음 한 그릇에 그는 서서히 기운을 차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에게 남은 것은 동굴에서 가져왔으나 쓰지 못했던 아궁이 재 속에 파묻혀 있던 마지막 작은 금덩이 2개뿐이었다. 만석은 몸을 추스른 후 그 금덩이를 꺼내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을 버려야 할까 아니면 이것마저 산신의 저주가 깃든 물건일까?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이 재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또한 저주받은 물건으로 남게 해서도 안 됨을 깨달았다. 노인장께서 말씀하시길 내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하셨지. 마음의 눈으로 보는 자만이 주인이라 하셨어. 만석은 비로소 그 말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재물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마지막 금덩이를 가장 올바른 곳에 가장 깨끗한 방법으로 돌려주어야만 이 지독한 인과응보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낡은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금덩이를 품에 넣은 채 읍내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고 눈빛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해져 있었다. 읍내 장터의 가장 큰 객주 안 늙은 객주는 눈앞에 놓인 금덩이를 보며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있었으나 정작 그 금을 내놓은 만석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이복의 젊은이 이 물건은 예사 물건이 아닐세. 관에 인장이 찍힌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사사로이 주저한 흔적도 없으니 마치 땅속의 전기를 그대로 굳혀 만든 것 같구려. 이걸 정말 쌀과 옷감으로 바꾸겠다는 겐가. 이 정도면 논밭 수백 마지기를 사고도 남을 텐데. 객주의 물음에도 만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어르신 그 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제 손을 거쳐 갈 뿐. 본래 가야 할 곳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웃들의 밥상이고 추위에 떠는 아이들의 언몸입니다. 부디 가장 좋은 쌀과 가장 질긴 무명천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마을 어귀에 쓰러져가는 정자나무 아래 작은 서당 하나 지을 자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어찌나 맑고 단호한지 평생 돈만 알고 살아온 노예한 객주조차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 만석이 술에 가득 곡식과 포목을 싣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여전히 지난밤의 공포와 흉년의 그림자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칠성과 이방이 사라진 후 관아에서는 몇 번의 조사가 더 있었으나 산신이 노했다는 소문과 동굴 입구조차 찾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에 겁을 먹고 서둘러 사건을 덮어버린 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만석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게 다 뭔가 만석이가 칠성이 돈이라도 훔쳐온 건가. 그러나 만석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묵묵히 수레를 끌고 마을 회관 앞마당으로 향했다. 그는 멍석을 깔고 쌀가마니를 풀었다. 하얀 쌀알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자 느탄 눈으로 바라보던 아이들이 침을 삼키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자 오십시오. 누구든 배고픈 사람은 와서 가져가십시오. 이건 훔친 것도 아니요. 빌린 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 마을에 내려준 선물이니 마음 놓고 가져가서 밥을 지으십시오. 만석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처음에는 주저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달려나와 쌀을 퍼담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만석의 집은 활인당 호른당이라 불리며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되었으니 그의 곳간은 마를 날이 없었고 그의 방문턱은 도움을 청하는 이들로 달아 없어질 지경이었다. 만석은 자신을 위해서는 땡전 한 푼 쓰지 않았다. 여전히 기워 입은 무명옷을 걸치고
밥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외에는 올리지 않았으며 직접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구해 독거노인들의 구들장을 데워주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처음에는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했으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그의 진심을 보며 점차 그를 만석보살,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다. 욕심 많던 칠성이 사라진 주막자리는 만석이 지은 서당으로 바뀌었고 그를 몰라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던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져 예전에 술 취한 고성방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맑은 기운이 마을을 감싸게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만석의 검은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골이 패였으나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인자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노모는 아들의 지극한 효성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내 아들아 고맙다. 너는 내 자랑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 만석은 어머니를 양지바른 언덕에 모시고 3년상을 치른 뒤에도 매일 아침 산을 오르며 어머니의 묘소와 그 너머 거북바위를 향해 절을 올렸다. 마을은 이제 예전에 가난하고 척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고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나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이사 오기를 희망하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가 만석의 덕이라 칭송했으나 정작 만석은 그저 산신령님이 잠시 맡기신 것을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다. 어느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산길을 덮을 무렵 백발의 노인이 된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홀로 뒷산에 올랐다. 젊은 날 그토록 험하고 무서웠던 산길이었으나 이제는 나무 하나 바위 하나가 오랜 친구처럼 그를 반겨주었다. 그는 거북바위 아래 옛날 동굴이 있던 자리가 내려다 보이는 평평한 바위에 걸터 앉았다. 동굴 입구는 여전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그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만이 무성하게 피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만석은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던 황금의 유혹, 친구와 이웃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탐욕의 광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일거에 집어삼킨 자연의 준엄한 심판. 만약 그때 자신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금을 움켜쥐었더라면 지금쯤 자신 또한 저 차가운 바위 속에 갇혀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허허, 부질없고 부질없도다. 황금이 돌이 되고 돌이 황금이 되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어찌 다 알겠는가. 만석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어디선가 맑은 방울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숲 가장자리에 눈부시게 하얀 물체 하나가 서 있었다. 그것은 백록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녀석은 늙지도 않았는지 여전히 윤기 흐르는 순백의 털과 보석처럼 빛나는 눈망울을 하고 있었다. 백록은 도망치지도 다가오지도 않은 채 그저 만석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예전의 슬픔이나 경고 대신 깊은 신뢰와 따스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마치 잘 살았다. 네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 업을 훌륭히 씻어내었구나 라고 말하는 듯했다. 만석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록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내 비록 가진 것은 다 내어놓았으나 마음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울림은 산골짜기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만석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백록은 고개를 끄덕이듯 한번 숙이더니 가볍게 몸을 돌려 오색 구름이 감도는 산봉우리 쪽으로 공중공중 뛰어올랐다.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시들었던 풀들이 다시 파랗게 살아나고 꽃망울이 터지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백록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하늘에서는 서광이 비치며
만석의 전신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산에서 내려온 만석은 그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날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고운 비단 옷을 입고 그를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칠성도 이방도 아닌 그가 평생 도왔던 수많은 이웃들이 환한 미소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만석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윗목에 단정히 누운 채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띠고 영면에 들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낡은 지게 작대기 하나와 달아 빠진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을 뿐 금은 보화는커녕 엽전 한 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조문을 온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분이 남긴 재산은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준 사람답게 사는 법이 바로 그분이 남긴 보물이다. 만석의 장례는 마을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고 그의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와 통곡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사람들은 거북바위가 잘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그를 묻고 그 앞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웠다. 비석에는 화려한 관직명 대신 단 4글자만이 새겨졌다. 이인만석 기름 만세, 의로운 사람 만석. 그가 떠난 뒤에도 마을에는 가뭄이 들지 않았고 사람들은 욕심이 생길 때마다 만석의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뒷산 깊은 곳, 여전히 입구를 찾을 수 없는 전설의 동굴 속에는 주인을 잃은 황금이 잠자고 있을지 모르나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황금은 벼랑 끝에서 피어난 한 나무꾼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이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재물은 뜬구름과 같아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다시 모이는 법이나 한번 더러워진 마음은 씻어내기 어렵고 한번 쌓은 덕은 천년을 가도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만석이 동굴을 막고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듯이 진정한 부부는 곳간에 쌓인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손끝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저 멀리 산자락을 휘감아 도는 바람이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듯하다.